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신증권의 이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좀 더 어찌 보면 묵직한 주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목으로 제가 새로운 이막의 시작, 부제로서 같은 나이 다른 느낌, 이렇게 제가 이제 정해봤는데요. 이 50대라는 나이가 굉장히 애매하고 모호하고 난해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나이대가 대부분 직장이든 다른 어떤 경제 활동을 하더라도 가장 피크를 치고 내려오는 시점이 바로 50대인 것 같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보통 한 25년, 30년 정도 근무하다가 일선에서 이제 퇴장하는 시기가 이제 50대이죠. 막 퇴장할 때 그 느끼는 그 심리적인 그 공황 상태는 경험자가 아니면 이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그 좌절감, 고립감, 상실감, 그 위축되는 그런 것들은 경험자가 아니면 경험할 수가 느낄 수가 없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심리적인 상황입니다. 이 시기를 굉장히 잘 넘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어떤 생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가족 부양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앞뒤에 가리지 않으니까 앞만 보고 이렇게 살아오다가 갑자기 이제 스톱하고 내려오는 시기지 않습니까? 이때에 굉장히 자기 멘탈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그래서 아이들보다도 더 위험한 시기가 남성들의 이제 50대인 것 같고요. 이때를 잘 넘기지 못하면 상당히 남은 그 50년이 많이 흐트러지고 꼬이게 됩니다. 많은 시간들이 또 주어지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딴 생각을 하게 돼요. 나이와 관계없이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시간이 갑자기 많이 주어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자기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이때도 이제 수렁에 빠질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조급한 마음도 있고 뭔가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뭔가를 용돈이라도 벌어야 되지 않는가? 뭐라도 좀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조급한 마음들, 이런 공허한 마음들이 많이 찾아오게 돼요. 그러다 보면 대표적인 게 이제 주식 시세판을 많이 이제 쳐다보게 되죠. 그래서 용돈이라도 좀 벌어볼까? 나는 욕심 없다. 간단하게 좀 그냥 용돈이라도 벌어보겠다라고 이런 시세판에 눈을 돌리는 순간에 잘못하다 보면 이게 이제 늪으로 빠지는 또 이제 전초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딴 생각을 조심해야 된다. 이 50대에 물러나는 순간이. 그다음에 고독사의 부분인데, 고독사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아직은 연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많이 이렇게 이야기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발표를 했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고독사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3,300명 정도 된다. 이런 발표를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통계로 이제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근대 문명사에서 30년 정도 앞서서 이렇게 전개가 되잖아요. 2014년에 발표된 고령사회 백서에서 일본의 현상을 보니까 내가 고독사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42.7%예요. 특히 60세 이상의 1인 가구 혼자 사시는 분들의 64.9%가 고독사의 위험이 크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도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고독사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로 파급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특히 가장 위험한 세대가 50대, 60대입니다. 실제로 발표된 그 통계 자료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고독사의 50% 이상이 50대, 60대였습니다. 50대, 60대 남성들이 다 고독사의 주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50대라는 이 시기를, 이 징검다리를 우리가 잘 넘어가야만이 남은 그 50년도 우리가 잘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위험한 50대를 우리가 잘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 토픽으로 제가 꾸며봤습니다. 제가 투자 부분, 그다음에 소비 부분,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할 때도 제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제 경험을 해보지 않고 어떤 이론적인 거나 교과서에 나온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앵무새처럼 이렇게 읊는 것은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내가 당사자가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막연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럴까? 내가 나이 먹는다라는 것도 전혀 저는 인식해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50대라는 것도 인식해 보지 못했어요. 그건 그냥 남의 그냥 이야기이고 다른 사람의 그런 어떤 이벤트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실존적으로 이제 나의 이제 일이고 보니까 이게 이렇구나. 불똥 떨어졌구나. 이런 감을 이제 제가 느껴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산막 부분은 좀 더 이제 묵직한 주제이기는 한데, 이런 경제적인 부분, 어떤 재무적인 그런 영역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런 그 멘탈 관리하는 부분, 우리 정치적인 영역들, 이쪽들을 우리가 잘 정립해 가지 않으면 또 굉장히 어려운 또 그 하반기를, 후반을 또 맞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그런 걸 느꼈었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저도 이제 본부장이나 뭐 센터장이나 이제 이런 보직을 갖고 열심히 정말 앞만 바라보고 저도 생활을 했습니다. 거의 이제 30년 동안, 만 30년이 이제 넘어섰는데요. 그냥 앞만 보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 내가 나이를 어떻게 먹어가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친구들을 만나도 우리가 보통 이렇게 농담 삼아서 그러지 않습니까? 야, 너 그대로야. 하나도 안 늙었어. 뭐 이런 농담 따먹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이렇게 고지를 믿었던 것 같아요.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말 그대로 진짜 착각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만큼 이제 늙어간다라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 순간에는 정말 그냥 착각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보직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은퇴가 퇴직이 다가오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딱 느꼈던 게 2년 전이었어요. 그래서 내려놓는 순간 실제로 정말 그런 걸 느꼈어요. 투명인간이다. 근데 주변에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변의 시선이나 내가 느끼는 그런 감상은 한순간 투명인간이 되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선배들도 이렇겠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참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0대 접어든 분들은 저보다 앞서간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경험하게 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무렵에 대부분 느끼게 되는 어떤 그런 감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돼요. 그 순간에 이제 저도 이제 내 모습을 이제 비춰봤을 때, 와, 나이 먹었구나. 나이 들었구나. 그간에 저도 한 번도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나이 들었구나. 이런 것을 이제 인식하지 못했었는데, 제 스스로를 이렇게 바라보기가 정말 싫더라고요. 이제 사진 찍는 것도 짜증이 나고, 내 얼굴을 바라보는 게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 순간이구나 하는 것을 진짜 실감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많이 저도 그 발버둥 쳤던 것 같아요. 거부도 해보고, 거절도 해보고, 말도 안 된다고 뿌리쳐 보기도 하고, 막 그런 시간이 어찌 보면 거의 그 2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순간을 지나면서 이제 안정기가 또 정말 다가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직장에 취업도 하고, 그렇다면 결국은 내가 퇴장할 시간이 다가오는 게 맞는 거구나. 이게 순리구나. 순리를 따라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지혜구나. 그렇게 살기로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됐었습니다. 이게 바로 은퇴를 앞두는 50대들이 이제 느끼는 그런 감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정해야 돼요. 이제 내가 이 막을 맞이하는구나. 이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마음의 준비도 이제 해야 되는구나.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또 내가 아무리 거부해도 어쩔 수 없는 이게 현실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이제 수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노인 사회가 되면, 이제 노후가 되면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제가 이제 살펴보게 됐죠. 특히 이제 연금 비즈니스를 하면서 우리보다 이제 그래도 한 20년, 30년 앞서 이제 전개된 이제 일본 사례를 굉장히 많이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도 이제 반면교사 삼기 위한 것이고,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거쳐온 그런 전철을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느냐?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 수 있다.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결국 우리도 비슷한 전철을 겪게 되고, 그러한 문명을 또 쫓을 수밖에 이제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일본이 과연 초고령화가 되면서 이제 어떻게 펼쳐지는가.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내후년 정도가 되면
초고령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65세 이상 인口 20% 가까이 늘어나게 되는 인구 5명 중에 1명 정도는 굉장히 노인들이 굉장히 이제 늘어나게 되는 이제 이런 초고령 사회가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 사회가 과연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이제 그것을 보려면 이제 일본이 어땠는가? 이제 이것도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앞에도 그 코뿔소는 이미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고 피부로 느끼는 그런 우리 지금 사회의 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일본의 어떤 그런 고령화 그 사회의 어떤 풍속들을 보니까 첫 번째가 전원 생활. 이제 우리가 보통 은퇴하고 나면 이제 전원 생활을 굉장히 꿈꾸잖아요. 한번 떠나고 싶다, 훌훌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실제로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일본도 똑같았습니다. 지긋지긋한 이 조직 생활에서 내가 이제 해방되어서 나만의 삶을 좀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귀농하고 귀촌하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다 돌아오더라. 결국은 다 도심권으로 다시 돌아오더라. 특히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전원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다 도심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 뻔합니다. 골든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의료 서비스 때문에 결국은 다 도심권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 생활은 좀 짧게 이제 하고 결국은 돌아오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집값도 이제 부도심권으로 결국 이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게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오는 이유가 결국은 다 모여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농촌들은 다 비어가고 도시로 대도시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드는 이유가 이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골든타임에 맞추기 위해서 좀 이제 다가온다라는 거. 두 번째는 이제 무연사회, 패러사이트 싱글족이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1인 가구 수가 뭐 대폭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인 사회가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또 경제적인 양극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안 어울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연고를 잘 맺으려고 안 해요. 연고를 맺더라도 이제 헐거운, 가벼운, 이제 이런 좁은 이런 연을 맺는 이제 그런 사회가 이제 일반화된다. 이제 무연 사회가 좀 이제 일반화된다는 것이고, 이제 패러사이트라는 것은 이제 기생하는 것을 이제 패러사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캥거루를 이제 보통 예를 들게 되는데, 이제 취업도 잘 안 되고, 이제 여러 가지 경제 활동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이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 세대와 이제 같이 얹혀서 사는 이제 이런 현상이 이제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부모와 얹혀서 이제 사는 이제 자식들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어떤 또 파산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더 어려움에 처하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가속화되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일본에서도 많이 일어났어요. 이제 이걸 이제 패러사이트 싱글족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뭐 그런 보도자료도 우리가 접했지 않습니까? 이제 어머니의 어떤 연금 때문에 시신을 2년 동안 이제 유기했다 이런 보도자료가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을 또 저희가 들었었는데 이렇게 이제 경제 활동들이 어려워지면 이제 부모에게 얹혀서 살거나 의지하고 사는 40이 넘었는데도 부모하고 같이 이렇게 세대를 같이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고요. 연금 겸업형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 근데 저는 뭐 이것을 나쁘게 보지는 않고 있어요. 연금이 이제 소액이다 보니까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뭔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소득을 이제 늘리는 그런 연금을 이제 겸업하는 그런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평생 현역 시대로 이제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또 나쁘게 이제 보지도 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뭐 우리나라도 보니까 고령자들 중에서 74세, 뭐 72세, 74세까지 일반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몸이 건강하다면 움직일 수 있다면 계속 어떤 그 움직이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고립되어 있거나 그냥 활동을 안 하는 것보다는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용돈 펀드, 이제 금융상품 중에서는 용돈 펀드가 굉장히 이제 유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목돈으로 그냥 맡겨놓는 것보다 매월 아니면 분기별 이렇게 나오는 이런 용돈 펀드가 대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수시 매 월납 지급되는 월 지급식 상품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배당형 상품이라든지 이제 인프라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리츠 상품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류의 이제 상품들을 주로 편입을 해가지고 매월 아니면 분기별로 이렇게 꼬박꼬박 분배금이 나오게끔 하는 그런 상품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펀드 상품의 최대 70%까지가 전부 다 이런 매월 분배형 상품들이 그냥 굉장히 대세를 이루고 있는 현상인데, 아마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금융자산의 7, 80%가 다 이제 고령 세대들, 50대 이상의 부를 축적한 사람들의 자산들이 대부분 다 금융자산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제 연금자산으로 이제 쓰는 자금으로서 이런 즉시연금이라든지 월 지급식 상품이라든지 이런 상품들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류의 상품들이 이제 다양하게 계속 많이 출시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00세 시대, 100세는 이제 뭐 거의 누구나 그냥 뭐 이야기하는 유행어가 돼버렸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100세 시대로 그냥 우리가 그 노래만 부를 게 아니고 100세 시대는 보험이 가장 필수니까요. 유병장수. 결국은 뭐 50대부터 이제 골골골 하잖아요. 아마 우리 세대들도 한두 가지 약은 먹을 거예요. 그다음에 병원에 가는 횟수를 스스로 생각해 보면 알 겁니다. 얼마만큼 가는지. 이제 부모 세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 부모 세대를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병원에 출입하는 횟수를 한번 보세요. 또 약봉지 수가 몇 가지나 되는지.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니도 약봉지가 한 4-5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2번, 3번은 병원에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병원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필수이다. 부모님들은 그렇게 보험을 많이 들지는 않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특히나 이제 100세를 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보험 상품들이 잘 설계되어 있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을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 드는 것. 두 번째는 무전장수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연금이라는 것을 하나 이제 보험으로서 100세 장수 시대는 연금이라는 것도 보험으로 꼭 가져가야 되는 이 2가지 연금을 챙겨보자, 보험을 챙겨보자.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내가 장수하고 또 일찍 뭐 이렇게 어떤 병에 걸리고 이런 것들, 이제 모든 어떤 현상에 대해서 보통 우리는 운명이다, 아니면 이게 하나의 유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치부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잖아요. 뭐 이건 내가 타고난 거야, 아니면 이건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가 그래, 유전이야, 이렇게 치부하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이런 장수에 대한 원인을 과학적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이런 유전은 실상 한 20-30% 수준 정도밖에 안 된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활 습관이래요. 이 생활 습관에 의해서 우리가 장수를 하고 골골 장수를 하고 이게 병에 걸리기도 하고 뭐 이러는 것이 우리 생활 방식, 우리 습관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요소가 아니다. 경제적인 요소가 이제 좋고 사회적인 위치가 좀 좋아서 좋은 여건에서 우리가 생활하면 좀 더 좋은 상황에서, 환경에서 더 장수를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식습관, 그다음에 어떤 영양을 섭취하고 뭐 기상하고 취침하고 이런 가장 일상적인, 가장 기본적인 우리들의 생활 패턴, 이런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 이거는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 이야기를 아까 했었는데요. 절대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보험이기도 하고 또 이게 계륵이기도 합니다. 보험료가. 근데 이 보험은 절대 우리가 무시하고 가볍게 넘기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노후 파산의 제1원인이 병원비라고도 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설계 안 하고 재무 설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연금을 뭐 500만 원으로 설계하고 또 나의 자산을 뭐 5억 만들고 10억 만들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생애 재무 설계의 제1단계가,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보험 설계입니다.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위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해지하는 그런 보험 설계가 안 되어 있고, 뭐 연금 계획이니 어떤 목돈 마련 저축이니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 방에 그냥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보험 설계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자, 50대 이후부터는 부르는 순서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이 부르는 순서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시한부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태어나서
50년 동안 활동을 하고 모든 장기들을 활용하고 그러는 동안에 수명을 다한 것들도 있고 소모된 것들도 있고 자기 관리 여하에 따라서는 굉장히 또 많이 노후화된 것들도 있을 것이고 병의 요인이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험이라는 것을 꼭 생각해야 된다. 특히 이제 암이라는 것은 뭐 세대를 불문하고 압도적인 일이죠. 암 환자는요, 1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암 환자가 1년에 12만 명씩이 발생을 합니다. 신규로 발생하는 암 발생 환자가 12만 명이에요. 그리고 순수하게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1년에 7만 명 정도입니다. 12만 명이 발생을 하고 7만 명이 사망하는 게 바로 암이에요. 암 다음으로 뭐 자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심장 질환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망 원인은 과반수 이상이, 반절 이상이 다 이런 3대 질병을 중심으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원활하게 이렇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험이라는 기능은 꼭 우리가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되는 부분이 이제 보험이다라는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험의 시간, 제가 책에서도 보험에 대한 부분을 한 챕터를 할애를 했었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일본만이 아니고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노후에 가장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노후의 파산의 원인, 이게 병원비였어요. 특히 암 환자의 87%는 병원비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고 이제 마무리를 한다. 라는 게 87%가 넘게 나왔어요. 암 환자들 중에서는요. 그만큼 암은 뭐 10명 중에서 3명은 기본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그만큼 횟수도 많고 그런 걸릴 확률도 많고 또 비용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보험 설계는 굉장히 필수적이다. 그런 생각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특히 50대 이후, 특히 65세부터 우리가 평생 쓰는 의료비의 이제 50% 이상을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봤어요. 65세 이상 노인 1인당 1년에 쓰는 평균 그 의료비가 40만 4천 원이에요. 한 사람이 쓰는 평균 의료비가 40만 4천 원, 평균이. 그렇다면 사람들마다 굉장히 편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많이 드는 사람은 당연히 그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 거예요. 만약에 부부가 그렇다면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의료비가요. 병원비가. 의료비가 그렇게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의료보험을 제대로 보험 설계가 지금 잘 안 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병원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비에 대한 부분은 보험 설계를 잘 준비를 해야 된다. 특히 그렇다고 해서 그 보험을 너무 또 과하게 여러분이 설계하는 경우에는 이게 하나의 계력이 된단 말이에요. 50대 이후에 소득이 감소하고 줄어드는데 보험료가 너무 과하면 이거는 정말 다른 것들을 내가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까 저 같은 경우는 실손보험, 4세대 실손보험하고 3대 질병 중심으로 3대 질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암하고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이게 이제 3대 질병이 사망 원인은 이제 46%, 한 50% 가까이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중심으로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료를 예전보다는 좀 많이 줄여놨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 설계사가 그냥 제안하는 대로 모든 보험료를 다 지불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필요한 이제 보험을 설계 받아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꼭 필요한 보험을 이렇게 가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강수명은 잘 관리하면 72세, 73세래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보통 우리나라가 한 83세, 85세 정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건강하게 자기가 주체적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73세, 75세 이 정도 본다면 최소한 10년은 병원 신세 아니면 골골거리면서 나머지 여생을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 관리를 잘 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병원비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삶의 질이 이제 확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활동적으로 활동을 못하고 어디 누워 있거나 병원 시세를 진다거나 뭐 약에 의지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장수의 의미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살아있는 게 재앙이라고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것은 뭐 육체적인 건강만이 아니고 자기 멘탈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이 건강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한 챕터를 정말 할애해서 길게 썼습니다.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을까? 이건 모두가 동의할 거예요.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은 동의하면서도 이에 대한 어떤 자기 준비, 자기 실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또 허술한 게 또 이 운동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50대부터는 일상이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저의 이제 생각이거든요. 이제 마지막 오히려 이제 50대 여러분들이 자기 몸을 운동을 하지 않으면 정말 자기 몸을 관리할 수 있는 이제 타임이 이제 정말 지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50대부터는 이제 근력도 굉장히 급속하게 이제 소실이 일어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소실되는 그 여러분들의 근력을 충당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지연시킬 뿐이에요. 이제 운동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운동 습관으로. 그래서 걷기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의 습관적으로 이제 유산소 운동, 걷기 운동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근력 운동도 절대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뭐 근육을 크게 늘려가지고 이제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것도 뭐 하나의 자기 멋이고 자기 만족일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니더라도 근력 운동은 반드시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유산소 운동이든 근력 운동이든 운동을 할 때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자기 의지를 쉽게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나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제 마라톤을 할 때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한번 해볼까가 아니고 이제 목표를 세워서 하는 겁니다. 제가 했듯이 작년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11월 19일에 손기정 마라톤 대회가 있어. 이때는 내가 하프 마라톤을 무조건 도전할 거야 라고 제가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꾸준하게 매주 뭐 한 번 이상 이렇게 뛰어주는 그런 훈련을 해서 실제로 이제 거기에 딱 도전을 해서 하프 마라톤에 이제 완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또 욕심이 생기는 거죠. 이제 풀 마라톤을 내가 한 번은 꼭 도전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또 생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또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매주 조금씩 뛰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상반기에 서울 국제 마라톤 대회 거기를 또 딱 제가 등록을 하고 풀 마라톤을 또 이렇게 완주하는 이렇게 목표를 정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공무원 생활로 자기가 이제 한 35년 정도 근무하고 이제 정년 퇴직을 했는데 이분도 정말 사력을 다해서 이제 35년 동안 일을 하고 정년 퇴직을 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분이 폐암 4기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한부 인생 4개월을 선고받았어요. 그냥 청청병력 같은 소리였고 그냥 다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이분도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나의 마지막 4개월을 어떻게 보낼까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고 이렇게 그냥 항암 치료하고 그냥 병원에 누워서 끝낼 것인가 이에 대한 그런 회한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죽을 바에는 내가 길바닥에서 죽더라도 내가 세상 구경을 하면서 나의 마무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전거 한 대를 장만해가지고 4대강 종주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자기가 이미 지금 폐암 4기로 지금 4개월밖에 이제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길바닥에서 죽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이분이 라이딩을 이제 목표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4대강 종주를 목표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서해 아랍의 서해 그 아랍 관문에서 시작해서 금강, 영산강, 낙동강, 하구투까지 633km입니다. 우리나라 4대강 종주하는 길이 633km를 내가 가는 데까지 가보겠다. 완주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분이 자전거 한 대 끌고 4대강 종주길에 올랐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 종주에 대해서 내가 하루에 얼마씩을 달리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없었어요. 어쨌든 내 힘껏 내가 달릴 수 있는 동안 하루에 5km 더 좋고 10km 더 좋고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물 따라 자 그냥 내키는 대로 지치면 쉬고 이제 이렇게 이분이 정말 계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라이딩길에 4대강 종주길을 올랐었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분이 3개월 동안 진짜 4대강 종주를 마쳤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훨씬 건강해진 거예요. 4개월 시한부 인생이었는데 4개월 동안 자기가 라이딩을 페달을 열심히 밟고 보니까
예전보다 오히려 그냥 힘이 나는 거예요. 아직 안 죽었으니까. 그러면 뭐 죽더라도 그간에는 바빠서 못했으니까 세계 여행이라도 해보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크리스천이었는데 자전거를 가지고 성지 순례를 해보겠다. 이런 정말로 각오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목적지로 정하고 자전거 한 대 가지고 성지 순례를 되게 자전거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유럽 그 종주하는 자전거 라이딩길에 이분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다가 그냥 그 신이 부르면 거기서 끝내겠다라는 각오로 이분이 해외 라이딩길에 올랐습니다. 뭐 결과는 그렇습니다. 살아 돌아왔어요. 다시 해외 3개월 동안 라이딩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폐암 사기도 이분이 완치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분이 이제 믿음이 좋아서 완치가 된 건지 자전거 라이딩을 통해서 그 힘으로 완치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분은 이제 완치를 하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활동적으로 생활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만큼 나를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세상에 맡기면서 이렇게 마음을 비우면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얼마나 큰 그 힐링이 되고 치유의 힐링의 그런 수단이 되는지 이분을 통해서도 정말로 이렇게 감동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은 이분은 경찰 공무원으로 35년을 근무하다 이제 그만두셨어요. 65세가 되셨는데 이분은 버킷리스트를 정해놨는데 이제 보니까 버킷리스트 1번이 이분은 시니어 모델을 하는 게 꿈이었어요. 경찰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몸은 굉장히 체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얼굴 주름은 이제 무시할 수가 없죠. 이것은 버릴 수가 없으니까. 이분이 꼭 나는 시니어 모델로 내 남은 여생을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학원에 등록을 하고 이제 워킹 연습, 그 다음에 이제 그 헬스장에 가서 이제 프로그램대로 연습을 하고 이제 1년 후에 저희가 정말 송년회 때 만났어요. 근데 정말 거짓말 아니게 1년 동안 그런 시니어 모델로 자기 준비를 했는데 그냥 거의 아이돌입니다. 얼굴 주름살을 제외하고는 그냥 핏이 쫙 살아있는 그런 양복을 입고 그냥 출연을 했는데 모두가 그냥 강남 제비라고 저희가 환호성을 부르면서 정말 아이돌이 그냥 떴다고 저희가 정말 탐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1년 만에 정말 저렇게 몸을 만들 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 뭔가 운동을 하고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할 때 어떤 프로그램이나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효과적이다. 이런 방법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육체적인 이런 자기 관리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멘탈 관리죠. 자기 마음을 관리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지로 당당한 50 플러스 파이팅! 이렇게 지금 정해놨는데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고독사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이제 우리의 현실이 될 것 같아요. 혼자이고 보면 그런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자기를 관리하는 게 참 수월치가 않은 것 같아요. 일본 1인 고독자들, 1인 생활자들 이런 분들이 느꼈던 그런 고독사에 대한 그 유혹이나 그런 그 위험들이 결국 우리들에게도 현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실제로 보여지듯이 그 50대 이상의 그런 남성들 어떤 회사와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왔던 이런 남성들에게 그런 허전하고 공허하고 어떤 그런 이게 뭔가 이렇게 지진나는 그런 순간들이 오거든요. 이럴 때 느끼는 그런 감정들 관리를 잘해야 된다. 또 통계를 보니까 이런 중장년들의 특히 남성들 우울증과 화병이 굉장히 많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현상들이 많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 많은 그런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우리 그 50대 남성들의 50% 과반 이상들이 이 마음속에 가슴속에 어떤 우울이나 그런 화병들이 굉장히 많이 있대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게 뭔가 살아보니 여기까지 와보니 이게 인생이 뭔가 이런 순간들을 이제 맞닥뜨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감정들이 많이 이제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울증과 화병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건강하게 자기 관리를 잘 헤쳐나와야 되고요. 그 유대관계 무엇보다도 혼자라는 생각을 가지면 위험해요. 혼자라는 생각, 누구하고 밥 한 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라는 거 누가 불러주지도 않으니까
누구에게 하소연할 사람도 없고 하소연할 사람도 없고 나 혼자라는 그런 외로움, 그런 고독 이런 것들이 위험성을 자아내지 않습니까? 유대관계를 갖는 것, 그래서 내가 떨쳐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대관계를 자기가 만들어가야 되는데 절대 누가 불러주지 않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모셔가지가 않아요. 내가 내 발로 걸어 나가야 되고 내가 참여해야 되고 내가 문을 두드려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종교활동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뭐 교회를 가든 성당을 가든 이런 종교활동을 통해서 어떤 준거 집단을 만들어서 같이 유대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사이비 집단이나 이런 뭐 그 이상한 그런 그 종교 활동을 이단이나 뭐 이런 활동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이런 것들은. 그렇지만 건강한 그런 종교 활동을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끌어내는 이를 통해서 취미 활동이라든지 봉사 활동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런 뭔가의 활동을 하게 되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도 같이 모색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수용하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또 순응하는 그런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게 이런 그런 또 기관이나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무리 단계인데 이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50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부르는 순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밤새 안녕인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시민의식이 많이 발전돼 있고 성장을 해서 연예인들을 또 많이 나오고 이제 홍보들이 많이 되고 있던데 사전 그 연명의료 의향서 쓰는 거, 의료 계획서 쓰는 거, 뭐 이런 활동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은 뭐 꼭 나이가 아니더라도 꼭 그 고령자가 아니더라도 50대가 넘어가면 기본적으로는 이런 연명의료 의향서를 남겨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를 정리하는 것, 스스로 책임지는 것, 주체적으로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유족들이나 남아있는 가족들이 뭔가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나의 마무리를 결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그런 병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회해보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니면 가까운 보건소나 건보지사 이런 데를 찾아가 보면 언제든지 그런 의향서를 이렇게 써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명의료 어떤 여러 가지 뭐 항암 치료라든지 그다음에 인공호흡기라든지 그다음에 혈액 투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호수를 끼고 우리가 마무리를 하는 것 여러분도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는 것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는 장기기증 서약하는 것, 장기기증 서약. 저는 진즉에 40대 장기기증 서약에 대한 것도 해봤었는데, 이제 코다, 대표적으로 이제 코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라든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다가 장기기증을 해놓으면 어차피 이제 저희는 다 흙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 뭐 가족들 중에는 뭐 2번 죽이는 일이다. 그래서 참 못할 짓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빚으로 남기고 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장기기증 또 이렇게 목매어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장기기증 기부를 바라는 사람들이 이런 것도 의미 있는 우리의 마무리이지 않는가. 또 이제 찾아보니까 이런 장기기증 서약을 해놓으면 장제비 360만 원도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이런 멘트도 제가 발견했습니다. 온라인 추모 페이지도 개설해 준다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나름대로 뭔가의 남은 생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정리해 가는 것, 유언서를 작성하는 것 결코 이게 낯설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 아는 지인들 중에도 이제 유언서를 매년 이렇게 갱신해서 업데이트해서 보관하고 정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의미 있고 나름대로 또 더 열심히 살고 의미 있게 사는 하나의 그런 수단이 되기 때문에 버킷리스트나 어떤 유언서 작성하는 것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의미 있는 50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뭐 여러 주절주절 제가 얘기는 드렸는데 이 50대라는 시점이 한 매듭을 짚고 다음 또 그 2막을 우리가 건너가는 하나의 징검다리 그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도 우리가 모르고 너무 바쁘게 정신없이 이렇게 살아왔던 그런 50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반추해보는 시점이 지금 50대인 것 같고요. 또 술일을 또 우리가 역행할 수도 없는 거죠. 또
나라고 해서 예외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수용하고 인정하고 순응하는 그런 지혜를 또 나름대로 성숙해지는 그 기간이 지금인 것 같습니다. 더 나이 들기 전에 건강, 운동을 통해서 건강 체력 잘 관리하고 우리의 목숨줄이라고 하는 연금 챙기는 것, 이 두 가지를 한 번 정도는 곱씹어 보면서 이제 준비해보는 그런 50대, 50 플러스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